혹시 몰라서. 그래서 이 DSM-5 이상심리학은 그 필기 시험 20문제에 해당되고 그리고 실기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상심리사라면은 이런 진단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필수. 그래서 내가 그 대중들이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돼요. 어, 그 DSM-5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그래서 정신장애를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인 그 수치도 적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쓸 때 이것에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이죠? 그죠?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이상심리학의 역사 보겠습니다. 역사.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의학의 아버지로서 그 의학에 정신적 질병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정신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장애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원인을 체액으로 설명하고자 함. 피넬이라는 사람은 치료적 수용, 도덕적 치료, 타로나 그래서 그런 걸 주장했고 정신장애는 심리적 원인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에싱거라는 사람은 생물정신의학의 창시자로서 이제 뇌질환이다. 의사들은 이 정신장애를 뇌질환으로 보거든요. 우리는 이제 심리적 원인이 있다고 보잖아요. 임상심리사나 심리학자들은. 크레펠리는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로서 정신질환을 비슷한 증상군끼리 묶어서 범주로 나눠서 객관적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범주로 나눠가지고. 카테고리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의학 역사에서 굉장한 이제 결정적인 이제 중요성이 마련된 것은 향정이라고 하거든요. 향정신적 병 약물의 등장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환자들이 증상을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1952년 클로로프로마진, 1980년 프로작, 이런 약들은 지금까지도 환자들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는 아니라도 이런 약들에 대해서 조금 상식적으로 알면 좋아요. 먼저 정신장애 범주를 쭉 우리가 이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이 요약본 있죠? 사진으로 된 거. 이것만 해도 한 3시간 가더라고요.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다음 달에 또 DSM-5거든요. 그때는 이제 진단 기준이나 이런 쪽으로 더 세심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개념 잡기. 어, 그래서 먼저 이제 신경 발달 장애, 그다음에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 지금 공유 잘 되세요, 선생님들? 자, 지금 양극성 및 관련 장애가 보인다. 보이시는 분? 보여요? 네, 보입니다. 아, 자동으로 보입니다. 되는구나. 아, 보입니다. 지난 얼마 전에도 똑같은 걸 했었는데 안 돼가지고 그때그때 나갔거든요. 바로 자동으로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우울장애, 불안장애, 좋네.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보인다가 그냥 기분 좋네. 엊그저께도 했었잖아, 일요일 날. 이거 일일이 좀 힘들었었어요. 뭐가 그때그때 나눠져 있잖아, 파일이.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해리 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그다음에 급식 및 섭식 장애, 배설 장애, 수면 각성 장애, 성기능 장애, 성불편증,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 그리고 그다음에 두 칸도 보이네. 물질 관련 및 중동 장애, 신경인지 장애, 성격 장애. 아, 두 개를 클릭하면 두 개 다 보이는구나. 이런 방법도 있었네. 오마이갓. 성도착 장애, 기타 정신 장애. 그래서 이런 이제 분류가 큰 대분류고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하자면 이상하다. 기계가 바뀐 거야, 내가 바뀐 거야? 모르겠네. 일단 오늘은 이런 진단명하고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상심리학 과목에서 개념 정도만 시험이 나왔는데 지금은 통계적인 것도 시험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조금 가까이 하셔야 돼, 이 책. 그죠? 먼저 신경발달장애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조금 정상이 아닐 때
먼저 뇌 이상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뇌 이상이 아니면은 이제 심리적인 거거든요. 이게 상담센터 온 사람들이 뭔가 엉뚱하거나 이상하잖아요. 선천적으로 뇌가 남과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전에도 나는 매일 상담을 하잖아요. 좀 전에도 제가 상담을 2시에서 4시까지 이제 했어요. 근데 조현병에다가 이제 조현병이 호전됐다가 이제 지금 분노조절 장애만 남아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따를 당하고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선천적으로 ADHD 성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죠, 그죠? ADHD라 보면은 좀 사회성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얘들한테 따당하고 눈치 없고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또 지능까지 낮아버리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돼.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아쉽죠. 태어날 때부터 뇌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신경발달장애라고 그래요. 뇌 발달 지연이나 뇌 손상. 엄마 뱃속에서부터 뭔가 이유는 모르겠어. 엄마가 술을 마셨는지, 엄마가 정신과약을 먹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그 이상이 많이 생겨요. 오염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이제 이런 장애아가 많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나요? 제- 저는 들었는데 장애아가 그 좀 많이 태어난다고 들었다 1번. 나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다 2번. 채팅창에 1번, 2번 가이아 선생님도 들으셨어요? 특수교육 전공한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가이아라는 뜻은 대지의 여신 이런 뜻이죠. 아주 그냥 심오하고 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신경발달 장애는 특수교사라든지 특수교육학 쪽에서 많이 관심 가질 것 같아요. 특수교육이라든지 그 언어치료 이런 쪽에서. 우리 임상심리사들은 또 관심 가지겠는데 진단 쪽으로는 관심 가지지만 치료까지는 어려워요. 일단 신경발달 장애는 치료는 어렵다는 거예요. 관리만 하지. 먼저 대표적으로 지적장애. IQ가 70 이하를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장애는 언어장애를 말하죠. 언어장애. 언어장애 같은 경우도 언어치료사들이 검사를 하고 언어치료사들이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상심리사들이 크게 만날 일은 없어요. 응? 그래서 언어장애, 이제 그 발화음장애, 아동기 발생 유창성 장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지능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동기 발생 유창성 장애라는 건 말더듬 말하는 거, 말더듬.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것은 좀 알아야 돼요. 원래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발달장애라고 했어요, 발달장애. 근데 요즘은 발달장애라고 하지 않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다. 그래서, 그, 이것을 이제 경미하다, 중등도다, 심하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 어떤 차원적으로 이제 경미한, 중간, 심한 이런 어떤 그런 걸 말해요. 그 차원을 말하거든요. 차원. 네, 그전에는 정신질환을 범주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정신과 환자와 정상인은 아주 다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장애들이 다 그 다르다고 봤는데 요새는 내용은 같은데 질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본다. 차원적 분류다 이런 말이에요. 자폐증 같은 경우 우리 주변에 좀 많잖아요. 그죠? 알게 모르게 한 인구의 1%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가 더 많고. 사회적 자폐증은 지능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이 사람들은 관심과 흥미의 범위가 매우 제한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텔레비전 우영우 나왔을 때 거기가 이제 돌고래 관심 갖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난 아이도 이제 그런 쪽에 관심 갖더라고요. 한 가지 특이한 동물 같은 데 관심 가져요. 그리고 상동 행동을 반복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HD. ADHD도 주변에 많죠. 성인 ADHD도 많고 행동 통제를 못해요. 부주하고 충동적인 과잉행동. 그래서 애울 때는 주충가 이렇게 보면 돼요. 주충가. 그래서 집중력만 떨어지면 부주의 우세형. 그 다음에 과잉행동 충동성 이주면은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세 가지가 부주하고 과잉행동 충동성이 같이 있으면 호납형이다. 그래서 경도, 중도, 고도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대개 자녀는 경미한 ADHD입니다. 중간 정도의 ADHD입니다. 심한 ADHD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하면 학교 생활 못해요. 다른 아이들 위해서 조금 조치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특정 학습 장애라는 건 뭐냐면은 지능은 정상이에요. 근데 읽기 쓰기 이런 게 비정상인 거예요. 읽기 쓰기 산술. 그래서 읽기를 못한다, 뭐 난동증, 쓰기를 못한다, 필기불능증, 계산을 못한다, 계산불능증. 그래서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선천적. 운동장애라는 것은 나이나 지능에 비해서 움직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달성 운동조종장애, 상동증적 동작장애, 틱장애. 틱장애도 운동장애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는 별표 3개. 이게 모든 정신장애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거예요. 가장 심각하다.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해지면 최종적으로 조현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라는 것은 비현실적 사고, 환각이라는 것은 오감각을 오지각하는 거예요. 와해된 뭐 혼란스러운 사고가 혼란스럽고 언어가 혼란스럽고 행동이 부적절하고 감정이 조금 표현이 없어요. 또 사회적 고립 5가지 중 한 가지. 그래서 망상장애라는 것은 사고 내용만 이상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사고 내용만 이상이 있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이 있어요. 과대망상. 내가 너무 잘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과대망상이 되고 내가 못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피해망상이 돼요. 그리고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은 우리가 부정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기능은 문제 없는데 사고, 특정 사고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단기정신증, 정신분열형 장애, 정신분열병, 조현병. 정신분열병하고 조현병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정신분열형을 조현형이라고 그래요. 조현형. 단기정신증적 장애는 이 환청이나 환각이나 망상이 1개월 이하로 끝나버리면 브리프 사이코틱이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정신과에 근무할 때 어떤 사모님이 빗속에 진짜 머리 꽂고 달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 입원했는데 한 달째 말끔하게 좋아진 걸 봤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차트에 적더라고요. 브리프 사이코틱 디소더. 한 달 만에 끝나버리면. 근데 6개월 만에 끝나면은 정신분열형 장애. 스키조프레니폼 디소더. 그죠? 우리가 조현병으로 할 때는 6개월이 넘어가야 돼요. 6개월. 그죠? 아까 읽을 때는 근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번에 에, 봅시다. 잘 돼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잘 보여요? 쌤들,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지금요. 지금도 안 보여요. 아, 새로 공유를 여기서 눌러야 되나? 지금은요? 보입니다. 아, 됐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차분차분히.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뭐냐. 몇 분 들어오셨어요? 가이아님, 홍찬님, 요진님, 배양숙님. 전번에 왔던 사람들은 그 탈락했나? 자, 우리 이효진님 잘 요새 하고 있어요? 뭐 전에 로샤 책도 사던데. 응?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열정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죠? 처음에 열정이 지속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그럼 잘하면 1년만 학교 가시겠네. 먼저 이제 조현병. 이게 조현병을 내가 치료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현병을 치료하고 있어요. 아까 2시 왔던 사람도 조현병, 어제도 조현병, 그죠? 치료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조현병을 치료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심리학과 다닐 때나 병원에 근무할 때는 몰랐죠. 제가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또 저한테 배우면 또 이제 치료된다는 그런 또 제가 그 확신을 주니까 저는 옛날에 지방에 있을 때 제가 그 언젠가 대한민국 넘버원 심리치료사가 돼야겠다 그런 목표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상당히 보람 있죠. 선생님들도 그 조현병을 내가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크게 갖고, 그죠? 조현병 환자들이 현재 많아요. 조현병.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조현병이라고 한다. 분열 정동장애, 요새는 이제 이걸 조현 정동장애라고 해요. 조현. 그래서 정신분열병이란 말은 뭐냐면은 스키조프레니아라거든요. 프레니아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스키조라는 것은 분열됐다, 쪼개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말했을 때는 정신분열병이 더 적절하거든요. 사실은 정신분열이라는 것은 마음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 마음 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중 메시지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는 나가 놀아라, 엄마는 공부해라. 그러니까 나가 놀지 공부해야 할지.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으로 이중 구속 가설이라고 있거든요. 정신분열 유명한 이론에 이중 구속 가설이라고 있어요. 더블 바인드 티어리라고 있어요. 아버지는 공부 같은 거 중요하잖아. 나가 놀아. 엄마는 그 집에서 공부해. 그러면 아이가 혼란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현병이 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 정신이 쪼개졌다. 분열됐다. 그러니까 원인이, 그 원인을 알면 치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유능한 심리치료가 될 수 있는 테스트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자, 정신이 분열된 사람이 있다. 정신이 쪼개졌다. 마음이 갈등하고 있다. 어떻게 이건 주관식이에요. 어떻게 도와주면 될 것인가? 자, 어떤 사람이 이 마음, 저 마음이 싸워. 공부를 열심히 할까? 나가 놀까? 결혼을 할까? 하지 말까? 살까? 죽을까? 누구를 사랑할까? 미워할까? 부모를 사랑할까? 점점 어떤 애도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해. 부모를 사랑할까? 미워할까? 이러면서 마음이 싸우는, 마음이 쪼개진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주관식으로 답해 보십니다. 자, 마음이 쪼개졌다. 분열됐다. 어떻게 하면 치료될까요? 우리 고미호 선생님도 쭉. 마음이 쪼개졌어. 한 마음이 여러 개로 쪼개졌어.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이아 선생님부터, 우리 고미호 선생님부터. 음성으로 해도 글쎄요, 돼요. 저는 마음이 쪼개져 있으니까 그 하나로 먼저 개념을 잡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 아주 드는데요. 대답 잘했어요. 쪼개졌으니까 붙이면 돼요. 우리 향희 선생님은, 홍영희 선생님은, 자, 마음이 쪼개진 사람 어떻게 한다? 켜놓고 어디 가신 거예요? 자, 빨리빨리 합니다. 이효진 선생님은 마음이 분열된 사람 어떻게 하면 치료된다? 뭐 대표님 말대로 그냥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붙자. 우리 배양숙 선생님은? 네, 두 가지니까 한쪽으로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엄마, 아빠 의견 두 가지니까 아빠를 밀어주든지 엄마를 밀어주든지 한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생겨버렸다니까, 조현병이. 밀어버렸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통합이라고 그래요. 통합, 인테그레이션. 통합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체감이, 나는 나라는 정체감이 하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중인격도 정체감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정신분열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래서 마음을 그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거예요. 해리스, 그지. 그런 거예요. 다중인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으면 하나의 정체감으로 만들어주면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좀 간단한 거예요. 분열 전동장애, 조현 정동장애인데 조현 증상과 우울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조현 증상하고 또 저중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감정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 보통 정신분열 걸린 사람들은 멍하니 좀 이 사람이 좀 그러거든요. 그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감정이 플랫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감정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조현병보다 조금 덜 심한 거죠, 증상이. 우리 감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감정이 살아있다는 게 정신적 건강의 척도예요. 분열형 성격은 뭐냐면, 여기도 조현형이라고 그래요, 형.
그래서 스키조티팔이라고 그래요. 스키조티팔. 이건 성격 장애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조현병하고 유사한데 진단 기준은 안 맞을 때, 그러니까 뭐 좀 엉뚱하고 기괴한데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현실 속에 섞여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어디 많이냐? 뭐 종교기관에 어디 있다든가, 뭐 그래요. 어디 뭐 절에 있다든가, 교회에 있다든가, 뭐 성당에 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쌍하게 도와주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데 은근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정상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면서 좀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정상인 사람이 착해 살아. 분열형 성격 장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괴하고 엉뚱하고 또 마술적 사고. 좀 엉뚱해, 말하는 게. 그런 사람 본 적 있다. 나는 좀 분열형 성격 장애 같은 사람 주변에 본 적 있다. 본 적 있다, 1번. 본 적 없다, 2번. 소통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혼자 떠들면 힘들어요. 좀, 우리 가이아 선생님은 아주 빠른 대답을 해주시네. 요진이 본 적 없네. 근데 본 적 없을 수도 있고, 내 관심이 없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보면은 이제 배우면 알게 돼요. 이제 맨날 그런 사람만 눈에 보여. 맨날 그 이상한 사람만 이제, 이거 임상신호 배우면 맨날 비정상인 사람만 자꾸자꾸 보입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막 중얼중얼한 사람들 있죠? 어디 전철역 같은 데 가면 중얼중얼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괴하고 엉뚱하고 마술적 사고라는 게 비과학적 사고라고 해요. 시험 문제 나와요. 마술적 사고, 분열형 성격 장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약물 또 이런 걸로 인한 어떤 장애도 있다. 이건 뭐 우리 관심사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성 및 관련 장애는 조울증 말하는 거예요. 조울증. 기분의 변화가 매우 심해가지고 어떨 때는 기분이 고양돼 있고 어떨 때는 침체. 그래서 보통 사람도 감정 기복이 있는데 감정의 진폭이 큰 거예요. 그래서 1형이면 완전 심한 거예요. 2형이면 좀 덜 심한 거예요. 순환성은 2년이라는 단어가 붙여줘야 돼요. 1형이다 그러면 조증만 이렇게 막 나타나거나 조증만 나타날 수가 있나? 조증과 우울증이 그대로 나타나거나 이거예요. 2형은 뭐냐면 경이 붙어요. 경조증이라는 건 경미한 조증. 우울증과 평상시 우울한데 어쩔 때 한 번씩 경미하게 좀 뜨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최소 4일 연이에요. 순환성은 뭐냐면 경경이에요. 경경. 이게 밑으로 갈수록 덜 심한 거예요. 경미한 어떤 조증과 경미한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2년 이상. 그래서 이렇게 진폭이 이렇게 완만한 거죠. 완만. 물결이 완만하면서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순환성 장애구나. 진폭이 엄청 크네? 그러면 1형이구나. 그다음에 우울증하고 평상시 우울했다가 어쩌다 한 번씩 딱 뜨는구나. 그럼 2형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진단 기준 나올 때가 있어요. 헷갈리잖아요. 1형하고 2형이. 어쨌든 1형이 더 심각한 거다. 순환성은 2년이란 단어를 찾아줘야 돼. 필기시험에 나오거든요. 2년. 우울장애는 이것도 별표. 이제 우울증이 제일 이제 정신과적 장애에서 제일 경미한 거고 조현병이 제일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현병이 되는 건데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의학적 모델에서는 뇌질환이라고 봐요. 이제 저는 우울증에서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뭐 조울증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또 지나다 보면 강박증이 될 수도 있고 강박증에서 지나가면 조현병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임상 경험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강박증 환자들이 처음에는 막 어떤 강박사고 따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조현병으로 넘어가는 걸 봤어요. 우울증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울증에서 방치하면은 이제 좀 심각해져요. 먼저 우울증은 4개의 카테고리가 있더라.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월경정 불쾌감장애. 이 파괴적 별표, 이게 우울장애 하이 카테고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청소년들이 기분이 좀 뜨고 부모한테 반항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걸 옛날에는 그 양극성 장애라고 해가지고 리튬이란 약이 나오면 무조건 양극성 장애예요. 양극성 장애에서 리튬이 효과적이래요. 리튬 먹고 있어 하면은 조울증이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울장애 카테고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기에 부모한테 막 분노를 폭발하거나 그런 증상을 말하거든요. 이제 주요 우울장애는 뭐냐면은 이제 거의 매일 2주 이상. 주요라는 뜻은 여기서 심한이라는 뜻이에요. 심한 우울장애.
그 지속성이란 말은 뭐냐면은 역시 2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2년 동안 축 늘어져 있으면 이제 만성 우울증의 어떤 진단명이 지속성 우울장애예요. 아동은 1년, 아동은 1년만 축 늘어져 있어도 지속성 우울장애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경전 불쾌감 장애. 여성들이 월경하기 한 일주 전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옛날에 이걸 PMS라고 그랬어요. PMS, 프리멘스트럴 신드롬. 근데 지금 우울증을 쳐버려요. 우울증, 월경이 시작되기 전에 뭔가 우울한 증상을 나타내는 걸 말하거든요. 네, 불안장애 넘어왔어. 불안장애. 오늘 이렇게 하다가는 빨리 끝날 것 같네. 빨리 끝나도 끝납시다. 아이고, 아까도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도 강의를 했네. 내가 어제 강의했지? 그죠? 불안장애. 그래서 평일반 이요진 선생님으로 인해서 했지만 평일반을 계속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요진님이 이제 수업을 끝나는 날 평일반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그죠? 두 반 하기 너무 힘들어. 한 반만 해. 한 반. 아, 불안장애. 그래서 우리 이요진 집은 한 1년만 학교 가셔야 돼. 여기서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 이거는 심한 불안을 말해요. 경미한 불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애라고 할 때는 먼저 심해야 돼. 심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지속됐을 때 장애라고 한다. 먼저 강도가 심하고 오래 지속됐을 때. 그래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 앵자이어티는 미래의 위협에 대한 반응이고 피어는 현재 일어나는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응. 우리가 불안장애는 앵자이어티 디소더라고 하거든요. 주로 이제 미래에 해당되겠네요. 우울과 불안은 다르지만 우울은 또 주로 지나버린 일, 불안은 미래의 일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불안은 또 신체 증상을 동반해요. 불안하면 신체적으로 호흡이 빨라지고 그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울하다고 해서 심장이 두근거리지는 않아요. 근데 신체 증상이 동반되면 불안장애. 근데 우울한 사람은 불안하고 불안한 사람은 우울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불안장애는 하위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요.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특정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밑에 또 있나? 밑에 이제 범불안장애. 보는가 모르겠네. 범불안장애. 먼저 분리불안장애는 중요한 애착 대상과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한 불안을 느끼는 정서적 장애가 6개월 이상. 주로 어린애들, 그죠? 선택적 함구증은 특정한 상황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집에서는 하는데 학교에서 안 하고, 학교에서는 하는데 집에 안 하고, 그래서 이 원인은 다 불안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장애들은 말 안 하는 게 언어 장애에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안 하는 거예요. 특정 공포증이라는 것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불합리한 공포나 불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무대 공포, 벌레 공포, 어둠 공포, 주사 공포, 고소 공포, 폐소 공포 그런 것은 다 특정 공포증이라고 해요. 스페시픽 포비아. 그래서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광장공증, 범불안장애가 아닌 것은 다 스페시픽 포비아. 피공포, 벌레 공포, 거미 공포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불안장애는 뭐냐면은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뭔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불하는 것 같은 것도 사회불안장애죠. 그죠? 사회불안장애. 남한테 이제 평가받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회불안장애와 관련된 성격 장애는 회피성 성격 장애예요. 회피성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되는 거예요. 이게 진단명은 병이에요, 병. 어떤 증상, 눈에 뭐 또 확실한 심톰이 있으면은 우리가 장애라고 그러고 어떤 만성적인 어렸을 때부터의 지속적인 사고나 행동이나 대인관계 패턴이면 성격이라고 그래요, 성격. 보통 어떤 성격이 있다가 강박 성격이 있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강박증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공황장애, 패닉 디소더,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갑작스럽게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 여기서 공황이란 뜻은 일단 심한 불안이라고 키워드를 잡아놨어요. 심한. 원래 공황장애란 진단명 없었어요. 불안장애가 있었는데 이상하니 이 공황은 특이하더라.
그 갑자기 평온한 상황에서도 불안이 엄습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응급실도 실려가고 그리고 원인을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라는 진단명이 생겼어요. 근데 공황장애는 왜 이제 무섭냐면 이유가 없어요. 이제 갑자기 설거지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뭐 친구들하고 떠들고 놀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막 죽을 것 같으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그 운전을 하다가 공황이 왔으면 운전을 못하고 설거지 하다가 이제 공황이 왔으면 설거지를 못하고 직장에서 뭐 서류 정리를 하다가 왔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은둔형으로 되는 거예요. 집에 틀어박히게 돼요. 무서워서 못 가버려요. 또 비행기 타가지고 비행기 공포 있는 사람 은근히 많더라. 그죠? 또 그 비행기를 타다가 이제 그게 오면 비행기를 못 타시는 거죠.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 버스를 탔다. 지하철을 탔다.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그 상황에 비행기에서 두려움을 느꼈으면 뛰어내릴 수 없잖아요. 버스에서도 내리기 힘들잖아요. 지하철도.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화장실 자주 가는 편이라 버스를 안 탑니다. 아예 약간 기차가 비싸긴 하는데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화장실을 뭐 실제로 가진 않아요. 안 갈 때도 많은데 그 버스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또 실제로 제가 옛날에 포항에서 대구 가다가 갑자기 그 여우를 느껴가지고 그 새벽에 버스를 타니까 그 물을 마신 상태 하니까 기사님한테 말해서 내가 내린 적이 도중에 있었거든요. 휴게실에서 졸음쉼터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차를 탑니다. 기차.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항도 그렇다는 거예요. 광장공포증은 뭐냐면 특정 장소나 상황에 대해서 강한 공포와 불안을 6개월 이상. 그다음에 범불안 장애는 뭐냐? 이거 안 보이네. 미래에 경험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안과 걱정. 그래서 범이라는 것은 제너럴라이즈드라고 해서 일반화된 매사 불안해하는 사람, 걱정쟁이를 말해요. 걱정쟁이. 자, 지금까지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보이나요? 보인다? 네, 좋네. 왜 지난번에는 안 됐지? 지난번에는 일일이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인데, 일요일인데, 이게 공유가 한꺼번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화일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 문서를 한꺼번에 설정해놓고 탁탁 누르면 되는가 봐요. 아우, 이 주음미라는 것도 독학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강박미 관련 장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강박증을 말해요.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에서 OCD 이렇게 말해요. 이 강박증도 사실은 사람들이 경미한 중등도 심한인데 심한 강박증인 사람들은 잘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 전 강박증도 제가 강박증에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있어요. 강박적인 증적인 것이 여러분도 있고 저도 조금씩 있어요. 저도 화장실을 자주 가는 강박이 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내가 그 시키바 밤에 자다가 수박 먹고 오줌을 싼 적이 있네. 그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린 시절 저도 이제 치료받아야 되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화장실에 자주 가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몰랐는데 옛날에 그 심리학과 제가 박사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교수 이와 박사 선배들하고 이렇게 갔어요. 여행을, 강원도를. 근데 이제 휴게실에 버스가 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화장실에.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증상에 예민하니까 나보고 약간 강박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것만 잘 봐. 다른 데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화장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아는 게 병이에요. 이제 강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또 이제 강박 사고만 있어도 강박증이고 강박 행동만 있어도 강박증이에요. 강박 행동은 왜 생기냐면은 강박 생각을 들면은 그것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강박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강박장애, OCD, 신체 변형장애, 저장장애, 발모강, 피부 벗기기 장애 다 이런 게 강박증이라는 강박증. 이 강박이라는 것도 결국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 응? 불안. 어. 그래서 원래는 불안장애 하위 범주였어요. 불안하니까 자꾸 이게 행동을 반복하고 불안하니까 이제 자꾸 얼굴을 보는 거, 외모를 보는 거고 불안하니까 자꾸
저장하는 거고, 불안하니까 머리를 뽑는 거고, 불안하니까 손톱을 뜯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먼저 강박장애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주로 이제 침투사고라고 그래요. 인트루시브 소우트라고 해서 도둑처럼 생각이 나의 머리에 들어와요. 그래서 주로 성이라든지 공격성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뭔가 지저분한 생각들이 안 하고 싶은데 떠오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엊그제 내가 강박증인 여성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 여성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자기가 그 생각을 안 해야지를 진짜 한 100번, 1000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명하게, 그게 어찌 보면 이제 환자들 이야기 자세히 들어봐야 돼. 이게 너무 생각을 많이 했더니 그게 너무나 선명하고 마치 한 것처럼. 예를 들면 내가 뭐 유부남의 그 더 내용은 좀 심각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중화시켜서 유부남의 손을 만진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할게요. 유부남하고 뽀뽀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확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당신이랑 뽀뽀했냐? 그래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죠. 아무리 안 했다고 해도 안 믿어. 근데 그 아가씨가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힌트.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강박증 걸렸어. 그럼 강박증, 그래서 내가, 아, 저 남자랑 뽀뽀한 거 아니야? 뽀뽀 안 했으면 좋겠다. 나 뽀뽀 안 했으면 좋겠다. 요분, 그 사람 아가씨니까. 그 생각을 막 밤이나 낮이나 한 거예요. 자, 그 아가씨를 치료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 유부남하고 뽀뽀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 유부남하고 뽀뽀 안 했지? 안 했을 거야.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실제로 뽀뽀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막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데. 자, 그 아가씨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뭐, 아는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대답해도 돼요. 꼭 뭐 전문적인 대답 아니고. 뽀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유부남이랑 뽀뽀를 안 했으면 좋겠다. 나 진짜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겠어요? 자,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 역시 가희아님. 어, 저는 너무 그 생각을 계속 하게 하니까, 다른 뭐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관심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뭐 바쁘게 뭔가를 배워본다든지, 그렇게 추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 편. 중에 음. 그런 비슷한 분이 있어서, 너무 생각을 계속 하니까 마치 자기가 그거를 한 것처럼 얘기를, 어, 아주 당연시하게 거짓말처럼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본인은 거짓말이라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진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활동적이게 운동을 좀 하고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바쁘게 살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햇빛에세요. 산책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누가 모르냐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선생님이 전문가가 아닐 때는 그렇게 말해도 되고, 임상심사 자격증을 따고 난 뒤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응? 알죠? 그러면 싫어한다니까, 내 남자들이. 그런 말 많이 듣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산책하고 하면은 생각이 휘발되고 감정이 휘발돼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 전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핵심 포인트는 이제 세면적으로 생각하면은 북극의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하얀 곰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부남과 뽀뽀 안 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으면은 그 생각이 아닌 나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다. 나는 순수하게 살고 싶어. 나는 그 싱글남하고만 만날 거야. 이런 생각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체면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인지치료식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다라고 자기를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강박증의 핵심이 뭐냐면, 그, 역설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파라독스컬 소우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안 하려고, 강박증에 있어서 선생님 강박증인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면은, 어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더 든단다. 응? 그죠? 차라리 그 생각을 하세요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세요라기보다는 뭐 그러면 진짜 해버리니까 또 근데 강박적인 사고가 있으면 그 사람은 또 그걸 못 받아들여. 아니 나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어쨌든 그 어떤 생각을 안 하려고 할수록 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불안하지 않았다라면 되거든요. 보통 어떤 식으로 강박증이 시작되냐면은 교회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절에서 불공을 드린다든지 그때 부처와 관련된 이상한 생각이 든다. 어떤 성적인 생각이 든다든지 뭐 뭐 어떤 기도하고 있을 때 뭔가 그런 성적인 생각이 든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놀라면서부터 증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어제 야한 영화를 봐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이제 그게 힘을 발휘하면서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눈덩이처럼. 이게 최초의 순간에 뭐 사람이라면 뭐 다양한 생각할 수 있지. 또 이제 욕설 같은 거 튀어나올까 봐 그런 아이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욕 같은 것을 또 할 수도 있다. 부모가 너무 도덕 교육을 시킨 경우 그래요. 보통 독실한 종교 신자라든지 부모가 너무 엄격하다든지 할 때 강박증 많이 생겨요. 효자가 강한 거죠. 자, 뭐, 아까 우리 고미호 선생님도 훌륭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하면은 많이 생각이 휘발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 어싱이라고 들어봤어요? 어싱 선생님들? 어싱. 어싱 들어봤다. 내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싱 들어봤다. 들어봤으면 1번, 안 들어봤으면 2번. 안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맨발로 산책하는 거예요, 맨발. 그죠? 우리 식구들이 어떤 가족 모임이 있어요. 사촌, 오촌들이 다 모여있는 모임이 있는데, 회장이 어싱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싱 모임을 만들었더라고. 자, 이게 신체 변형 장애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보기에는 괜찮거나 경미한데, 신체 일부가 기형적이라는 생각. 그래서 보통 청소년기에 많이 생기거든요. 뭐 코가 삐뚤었다, 입이 삐뚤어졌다, 뭐 어디가 삐뚤어졌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는 신체상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바디 이미지가 자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신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형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니까. 그래서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이제 신체 변형 장애예요. 얼굴이 하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얼굴을 협액시키는 수술을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장장애라는 건 뭐냐면 TV에 많이 나오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막 물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제 뭔가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언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을 대비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돌아가시고 났더니 뭐 수관이 깨끗한 것이 뭐 엄청 많이 나오고 안 입은 옷이 엄청 나오고 막 그런 이야기예요. 발모강이라는 거 뭐냐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꼽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막 대머리 돼버려, 대머리. 피부 벗기기는 피부를 뭐 이렇게 뜯는다는 거예요. 자,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는 PTSD라고 해요, PTSD. PTSD 별표. 이것도 시험에 좀 나와요. 강박증은 이제 강박증의 행동치료, ERP, 이게 이제 적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PTSD도 이제 가끔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뒤에 이제 후유증으로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옛날에는 다 불안장애 하위 범주였어요. 강박장애 의상. 다 이거 불안하다는 거야, 불안.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불안.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이게 특이하다 해서 이제 새로 이제 독립적인 범주로. 그래서 예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는 이제 반응성 애착 장애, 타할 억제 사회 관여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가 있는데 이게 반응성하고 타할 억제는 인간에 대한 애착의 사람과 관련된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상후하고 급성은 생명의 위협을 겪은 뒤에 나타나는 그런 후유증이고, 적응장애는 말 그대로 이제 분명한 스트레스, 이게 달라요. 약간 카테고리가. 반응성 탈억제는 좀 비슷하고, 외상후하고 급성은 비슷하고, 적응장애 달라요. 그래서 반응성하고 탈억제는 둘 다 그 양육자가 좀 방임했다든가 방치했다든가 이렇게 충분히 관심을 못 주었을 때 우리가 애정결핍이라고 하는 게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애정결핍이다. 이게 이제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 사회관여장애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랑 애착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초등학교 가서부터 사회성 문제가 생기고 또 중학교 때 생기고 어른이 됐을 때 결혼하면 애정결핍에 시달리고 의처증, 의부증이 빠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반응성 애착장애는 뭐냐면은
그 부모한테 이제 애착 외상, 부모가 이제 좀 관심을 안 가져주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얘를 뭐 무관심하고 뭐 할머니 집에 맡기고 돌보지도 않았다든지. 근데 그 이후에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반응성이라고 그래요. 타협억제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애착 외상을 경험했는데 오히려 과도하게 친밀감을 보이면서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뭐냐면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거나 누가 이제 가까운 사람이 죽는 장면을 목격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후유증이 1개월 이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또 경미한 교통사고 말고 심한 교통사고 또 여성들 강간 같은 거 성추행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거의 생명의 위협하고 그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 걸 다 이제 전쟁 같은 거 그런 걸 겪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자, 급성도 똑같아요. 역시 사건은 똑같은데 1개월 이내로 끝나버리면 급성, 액큐. 1개월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PTSD라고 해요. 적응장애라는 건 뭐냐면 분명한 스트레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 결혼, 또 뭐가 있을까? 학교 입학, 군입대 이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한 뒤에 그 적응을 잘 못하는 걸 말해요. 이런 것은 약물 치료를 못하고 그냥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적응장애랑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적응을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회의장애는 뭐냐? 분리돼 있다, 해이되었다 이런 말로써 의식, 기억, 행동, 자기 정체감, 그 환경, 지각 이런 인간이 뭔가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통합이라는 나는 나다라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붕괴가 일어나면서 그 뭔가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일성 정체감 장애는 여러분이 아는 다중인격, 해일성 기억상실증은 시민성 기억상실증, 충격받아가지고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인증 비현실감 장애는 이인증 내가 낯선 느낌, 비현실감 장애는 세상에 낯선 느낌 그런 거예요. 역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지각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먼저 집중력이 살짝 떨어져요. 그 다음으로는 지각이 문제가 생겨요. 지각. 응? 뭔가 그 기시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와본 느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나 와본 것 같으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스트레스 증상이 일종의. 자꾸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좀 쉬어줘야 돼요. 해일성 정체감 장애 다중인격. 한 사람은 내면에 2개 이상의 같기도 하는 정체감을 가진 성격. 그래서 이게 이제 빙의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해일성 정체감 장애예요. 해일성 기억상실증은 뭐냐면은 중요한 개인적 과거 경험을 기억하지 못해. 충격받아가지고 뇌다친 게 아니고. 이인증 자아 감각의 변화가 초래되어 평소와는 달리 자신의 경험이 매우 낯설게 느껴지거나 그지? 내가 나를 내려다보는 느낌. 또 기현실 감정이 현실이 아닌 느낌. 뭔가 그런 거예요. 뭔가 이상한 느낌. 이런 것도 요즘은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자기가 진단 내려서 와요. 제가 2인증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만나봤어요. 제가 2인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는 뭐냐면 원인이 불분명한 신체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그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걱정을 나타내요. 부정적 문제가 초래된다. 그래서 진짜 아픈 게 아니고 스트레스에 기인해서 그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픈 게 아니다. 또 경미하거나 그래서 이제 신체 증상 장애, 질병 불안 장애, 전환 장애, 허위성 장애 이런 게 있어요. 신체 증상 장애는 뭐냐면 머리 두통, 복통 뭐 이런 거예요. 1개 이상의 신체적 증상에 과도한 집착과 걱정을 6개월 이상. 그래서 머리 아파, 배 아파. 주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근육군. 그죠? 질병 불안장애는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몸에 병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잘 보이죠? 전환장애는 컨버전 디스오더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뭔가 감각이나 그 이런 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이나 근육군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각에 이제 눈이 안 보인다, 귀가 안 들린다 이런 거라든지 또 근육군이라는 것은 목이 안 돌아간다,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 원래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허리가 안 돌아간다, 다리가 안 움직인다. 원래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근육군은 우리가 수근이라고 그래요. 수근. 수근에 이상이 생기면 전황장애. 그 원래 움직일 수 없는 불수적 머리 뭐 이렇게 복통 이런 것은 불수적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전환장애라고 그러고 허위성장애는 뭐냐면 2차적 이득이 없다. 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 없는데 단지 환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참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분 됐는데
한 뭐 5분만 쉬었다가 하고 웬만하면 이제 뭐 평일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석 시작합니다. 다 들어오셨죠? 네. 자, 제가 좀 쉬니까 괜찮네요. 아까는 그냥 아주 그냥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자식 커피 마시고 하니까 좀 괜찮아지네요. 급식 및 섭식장애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먹는 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모든 생리적인 게 장애랑 관련될 수가 있어요. 갖다 붙이면 다 장애입니다. 먹는 거가 음식 섭취와 관련해서 먼저 이식증, 반초장애,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장애,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 요거 구분이거든요. 이게 헷갈려요 조금. 이식증은 누가 봐도 개념이 간단해요. 먹으면 안 되는 쇠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버린 흙이나 이런 걸 1개월 이상 먹는 거예요. 혈압을 장애가 다 있죠. 반추는 뭐냐면은 토하거나 되씹는 거예요. 1개월 이상. 그러니까 소나 염소는 이제 반추동물이니까 하는데 인간이 하는 건 장애라는 거죠.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라는 뭐냐면은 음식이나 먹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먹는 것을 가급적 회피하고 너무 안 먹는 거. 아이들이 너무 안 먹는 것도 병이에요, 병. 그다음에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이제 거식증이라고 그래요, 거식증. 거식증의 전문 용어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그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정상 체중보다 체중이 덜 나간다. 그러면 신경성 식욕부진증이에요. 거식증. 거부한다. 그래서 아노락시아 너버서라고 해요. 그래서 모델들이나 이제 이런 것이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이제 카펜터스가 가수 오누인데 카펜터스 멤버 중에 하나가 이걸로 죽었어요. 너무 안 먹어가지고. 데미 무어나 이런 사람도 시달리고 있고. 요즘은 이제 워낙 보이는 게 중요한 시대라서 그래요. 네, 신경성 폭식증은 뭐냐면은 이제 핵심 개념이 먹고 토한다가 있어요. 먹고 토한다. 폭식장애는 토하는 것 없이 먹기만 한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대고 또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 토한다. 이게 그냥 먹을 때 즐거움 어찌 보면은 실컷 먹고 토하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음식값이 많이 든다고 해요. 폭식장애는 뭐냐면은 폭식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만 구토는 안 한다. 이 세 가지 이게 신경성 폭식증, 불리미아 너버사, 폭식장애는 빈지 이링 디소더 이렇게 달라요. 약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필기시험 같은 데 나와요. 대설장애는 이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대소변을 가릴 나이가 됐는데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병으로 쳐요. 윤효증, 유분증. 이제 아동 클리닉에는 이런 애들 가끔 와요. 5세 이상이 아동이 옷이나 친구의 소변을 본다. 3개월에 2번 이상. 유분증은 4세 이상의 아동이 3개월 동안 매달 한 번 이상. 그러니까 대변을 아무 데나 누운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 원인 때문이죠. 이제 수면각성 장애는 이제 수면과 관련된 장애예요. 불면장애, 불면증이죠. 일주일에 3일 이상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3개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과다수면장애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예요. 7시간 이상 잠을 잤는데도 계속 그 잠을 많이 자는 상태가 일주일에 3일 이상, 3개월.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인 그 모든 것들이 잘 컨트롤 안 하면 병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수면 발작증 같은 경우는 이게 기면증이라고 그래요. 기면증의 전문 용어는 수면 발작증이에요. 대낮에 길을 갔다가도 자버리는 거예요. 자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수면에 빠져버려요.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수면 클리닉이 또 서울 같은 데는 있더라고요. 저도 기면증인 사람도 몇 번 만나봤어요. 최근에도 만나봤고. 호흡 관련 수면 장애. 수면 중 호흡곤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는 뭐냐면은 이제 수면 각성 주기 변화로 과도한 졸음이나 불면 이런 것은 이제 야간 근무자들이라든지 스튜디오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온다고 그래요.
수면 이상증은 잠을 잘 때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악몽을 꾼다든지, 막 그런 거예요. 비렘 수면 각성장애, 악몽장애, 렘 수면장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거 있죠. 수면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초조성 다리 증후군은 뭐냐면, 막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때문에 잠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꽤 있나 봐요. 얼마 전에 동물농장 봤어요? 고양이가 그냥 자다가 그냥 한 몇 미터, 2미터 솟는 행동 반복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 비렘 수면 뭐 장애인 것 같다, 뭐 이렇게. 개나 고양이도 이런 수면 장애가 있나 봐요. 근데 성기능 장애다 그러면 기능이란 말을 항상 우리가 이제 기능은 심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질은 타고났다. 뭐 뇌나 어떤 생리적인 거고 기능은 심리적 원인 때문에 성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아마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직 음지에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섹스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뭐 많이 떼요. 우리나라 아직 없는 거 많이는 없어요. 배정원이라는 배정원 박사라는 분이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어요. 저도 한때 이런 쪽으로 해볼까 했는데 사실 오면은 조금 내가 접근하기 어렵더라고요. 응? 접근하기 어려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성 클리닉 관심 가져보세요. 이거는 이제 성욕 감퇴, 남성 성욕 감퇴,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해요. 그것도 병이에요. 발기장애, 발기가 안 돼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조루증, 1분 이내에 사정을 해버려요. 지루증, 사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절정감을 못 느껴요. 그 지루증. 여러분이 다 들어본 걸 거예요. 여성 성적 관심 흥분 장애, 관심이 현저하게 감소해 있거나 결여되어 있고, 흥분이 일어난 상태. 이것도 병이다. 외국에서는 아마 성생활 중요시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외국에서 맞는 거잖아요. 여성이 이제 그 성적 자극이 좋아졌으면 또 절정감. 오르가즘 못 느끼는 것도 병이랍니다. 아우, 나도 병 좀 많네. 생식기 골반 통증 삽입장애. 이제 삽입할 때 너무 고통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그 병으로 칩니다. 그래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다. 성불편증은 시험에 왕왕 나와요.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생물학적 성과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이 불일치. 내가 여잔데 남자로 사는 게 좋고, 남잔데 여자로 사는 게 좋고, 이걸 성불편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 전환을 희망하거든요. 예, 하리수, 그죠? 남잔데 여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괴적 충동 조절 장애. 정서와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적 증상을 말함. 적대적 반항 장애. ODD라고 그래요, ODD. 어린애가 어른한테 복종을 안 하고 거부적이고 적대적이고 하는 것이 6개월 이상 생기면 아포지셔널 ODD, 데피언트 디소더 해가지고 아포지셔널 적대적 ODD, 데피언트 디소더 해가지고 말대꾸 따박따박하고 막 그런 것도 병으로 쳐요. 어렸을 때 내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하고 ADHD는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둘 다 있으면 둘 다 진단 내리고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내려요. ODD하고 ADHD는 아무래도 같이 있을 수가 있죠.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분노 조절 장애예요. 공격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서 가끔씩 그 파괴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경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품행 장애는 이제 컨덕 디소더라고 그래요. 이제 그 청소년들이 규칙을 어기거나 거짓말하거나 동물을 괴롭히거나 그런 거예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규반을 위반하는 행동을 반복적이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한국 김기덕 감독 영화. 거기서 어린애가 막 뱀 같은 거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커서 걔가 문제 행동으로 발전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벌써 어렸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 잔인한 행동을 하는 애들은 커서도 분명히 또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조기 치료해야 돼, 이런 애들은. 뭔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조퇴를 밥 먹듯이 하거나, 뭐, 응? 그런 애들 있잖아요. 도둑질하거나 이런 애들은 커서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그래서 부모들이 도둑질 같은 거 하면은 엄청 충격받아 버려요. 고치려고 엄청 노력하시거든요. 이 자녀 도벽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가 많아요. 근데 걔네들 진짜 부모가 사정하고 빌고 때리고 파출소에 신고도 해요. 자기 자식 도벽 고치려고. 그래도 안 고쳐져. 그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심리. 그 심리를 다루지 않으면 절대 안 고쳐져.
경찰 아저씨한테서 옮겨 듣고 와. 막 부모가 빌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집도 쫓아내보기도 하고 이도 안 고쳐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담소에 오시는 거죠. 포항에서는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서울 같은 데는 뭐 모르겠어요.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가끔 있어요, 이 도벽. 부모는 커서 나쁜 범죄로 빠질까 봐 미리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누구 한번 들어볼까? 왜 자녀들이 또 이제 혼자 이야기하면 심심해서 심심하고도 있고 또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선생님. 자, 왜 도둑질을 할까요? 자, 내가 뭐라고 안 할게요. 고 선생님이 허심탄회 이야기해봐요. 내가 아까 너무 심하게 말했네. 자, 왜 자녀들이 이제 어린애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은 좀 유치원생이나 이런 애들은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도둑질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대요. 왜 도둑질을 반복적으로 할까요? 막 부모 돈도 훔치고 학교 선생님 돈도 훔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 일단 이제 그 또 부모가 너무 엄격하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응? 또 애착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충동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부모가 또 여기서 부모 태도가 중요해요. 부모가 도둑질을 극도로 싫어할수록 또 도둑질해. 이상하죠, 이게.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오면은 이제 심리를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이다. 그럼 부모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처음에 이제 물건을 훔치는 행동은 애정을 훔치는 행동이라 봐요. 유치원생이나 이런 애들은 관심 받고 싶어서 훔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돼서 훔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생. 근데 4학년 이상이 훔치면 이제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심지어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방화증은 뭐냐면은 불 지르는 거, 불 지르는 거. 이것도 역시 자신의 어떤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서. 이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서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도벽증. 아까 품행장애에서도 도벽 있지만 이제 진단 기준이 약간 다르겠죠.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서 나무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도둑질. 이런 거 성인들도 있어요, 성인들. 반사회적 성격 장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범죄이면서 장애죠. 정신장애죠. 반사회적 성격 장애, 18세 이상의 성인이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고 규범이나 법을 지키지 않으며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심해지면 전과자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 전과자들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범죄랑 연루되지 않으면 그냥 반사회 성격 장애인데 이제 어떤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면 전과라는 거죠, 전과. 그다음에 물질 관련된 중독 장애는 뭐냐면은 이제 술, 담배, 카페인, 마약. 요새 우리 사회가 마약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조선족들이 마약 들여오고 이제 좀 있으면 위험해져요, 그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는 물질 관련 장애, 비물질 관련 장애. 여기에서 비물질 관련 장애, 도박 장애가 있다는 사실. 도박도 병이라는 거예요. 물질 관련 장애는 사용 장애와 유발성 장애. 사용 장애는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유발성은 후유증. 물질 사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후유증을 겪는 거예요. 중독, 금단, 유발성 정신장애. 그다음에 신경이지로 넘어서 신경이지장애는 후천적으로 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신경발달장애는 선천적으로 뇌가 문제가 있어 태어난 거고 이거는 후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서 선망, 주요신경인지장애, 경도신경인지장애. 선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어텐션, 주의식 기능이나 인식 기능의 붕괴 현상.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 선망이 설명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알코올 중독 환자가 너무 술 많이 마셔가지고 한청 들리고 막 하면서 손 떨면서 정신병을 끌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료진들이 선망 상태에 빠졌다 그러고, 그리고 좀 있으면 그 다음날은 멀쩡해져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마취에 깨어났을 때, 저도 그런 선방 상태에 빠진 적 있어요. 그때 막 깨어나면서 막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걸 선망이라고 해요. 제가 19살 때 대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마취를 심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참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온갖 욕을 하는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세상에서, 원래 그때까지는 욕설이라는 걸 안 해봤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욕을
의료진이나 부모한테 하여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렇게, 그죠? 거의 반 미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선망 상태예요, 선망 상태. 주요 신경인지 장애는 뭐냐면은, 이제 그, 치매. 주요 신경인지 장애는 주요 치매. 경도 신경 장애는 경도 치매. 이제 치매를 신경인지 장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요다 그러면 심한 치매, 경도다 그러면 경미한 치매예요. 그래서 의식이나 기억력, 언어의 판단, 이런 인지 기능의 결손이 나타나는데, 이게 그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 요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 주요 신경인지 장애.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혼자서 밥 끓여 먹고 잘 지낸다. 일상생활 해. 치매 와도. 그러면 여기가 경도신경인지 장애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죠? 성격장애는 뭐냐면은, 이제 성격장애하고 그 진단명은 다르다고 해서 증후군하고 다르다고. 성격장애는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그래서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기 초기에 성격으로 굳어진, 심리적 특성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증상이 초래. 성격장애는 다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성격장애니까 치료받겠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고, 이제 뭔가 대인관계 문제가 있다던가, 부부관계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성격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자기 성격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 자기 성격이 문제가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다 정당한 거죠. 그래서 A군, B군, C군. 이게 이제 세상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큰 카테고리예요. A군, 기묘하고 객파가다. B군은 극적이고 변덕스럽다. C군은 아마 이축 이런 거예요, 이축. C군은 이축돼 있어, 뭔가. 그래서 이것은 필기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는 좀 전번에 한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스치네. A군은 약간 그 개성이 강하고, B군은 약간 튀고, C군은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군 편분분 편조조, B군 반영경자, C군 회유강. 그래서 편집성이라는 것은 의심과 불신. 이런 사람들은 진짜 피하세요. 주변에 의심과 불신이 많아서 꼬장꼬장한 사람 있으면 좀 그 모임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사람이 괴롭히는 사람도 좀 피해야 돼요. 돈도 싣고 다 싫은 거예요. 그죠? 말꼬리 잡고 막 그죠? 분열성 성격장애, 이제 조현성 성격장애. 이거는 대인관계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은둔형 애토리. 사람을 친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어요.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분열성 성격장애예요. 분열형 성격장애는 똑같이 대인관계가 둘 다 이제 공통 시험 문제 나와요. 둘 다 대인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열성은 스스로 타인을 따시키는 거고, 분열형은 뭐냐면 똑같이 대인관계가 안 되는데 기계하고 엉뚱한 거예요. 분열성은 그냥 유축만 돼 있어요. 가만히 집에 가만히 틀어박혀 있는 거고, 분열형은 틀어박힌 데다가 엉뚱한 짓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뭐 이게 뭐 밤에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뭐 조상을 찾아 돌아다닌다 그러지 뭐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뭐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지면 조상 타령을 하더라. 신기하게. 뭐 할아버지가 어쩐다는 둥, 뭐가 어쨌다는 둥, 뭐 이상하니 그런 게 좀 있어. 그죠? 뭐 조상님이 어쨌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죠? 그래서 마술섭사하고 기괴하고 엉뚱하고 막 그런 거예요. 튀는 행동을 하는 거죠. 똑같이 성격이 대인관계가 안 되는데 분열성은 위축되어 있는 거고 분열형은 좀 튀는 거예요. 좀. 이제 반사회적 성격장애 아까 했었죠.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거죠. 약간 사기성 있는 거죠. 사기. 그죠? 경계선 별표 시험지에 잘 나와요. 보더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불안정해요, 사람들은. 감정이나 기분이 불안정하고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 또 충동적 행동 때문에 불안정한 대인관계, 만성적인 공허감에 시달리고 유기불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왜 생기냐면은 인격이 형성되는 어렸을 때 그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든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다든지 그러니까 조현병보다 약간 덜한데 비슷한 거예요.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원인이에요. 트라우마. 청소년들이 자해 시도하는 거 있죠. 다 그게 경계성 성격 장애인 아이들이 많아요. 팔 긋고 막 뭔가 부모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자꾸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해하고 자살 시도도 많이 해요. 자기 정체감이 그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 살지? 그런 생각. 이런 사람 방황해요. 끊임없이. 청소년 때도 방황하고, 대학 때도 방황하고, 성인이 돼도 방황하고, 결혼해도 방황하고, 결혼해도 정착을 못해요. 자꾸 떠도는 느낌? 그런 느낌 같죠? 이런 사람들이 여행 많이 다닐지 몰라요.
연극성 성격 장애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심리로서 애정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나친 노력. 그래서 이런 사람 옷차림 같은 거 화려하게 하고 말도 굉장히 그 연극적인 대사를 쓰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굉장히 친한 척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연극성, 히스트리오닉 퍼서널리티 디소더라고 해요. 연예인이 많겠죠. 관종이죠, 관종, 그죠? 요즘 관종이 뜬대요. 선생님들 들어봤어요? 요새 관종이 돈 많이 번대요. 자기에서 성격 장애는 뭐냐면은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 특권의식, 타인을 착취하거나 오만. 이 자기에서 성격 장애도 약도 없어요. 어? 절대 인정을 하지 않고, 그죠? 부부싸움을 하면은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난다. 공주는 왕자거든요. 내가 남자인데 공주님을 만났어. 그러면은 이제 모실 각오를 해야 되고, 내가 그 여자인데 왕자님을 만났어. 그럼 모실 생각을 해야 돼요. 평생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조금 내가 대들거나 하면은 이제 바로 어떤, 그죠? 폭력까지는 행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절대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뭐 잘못했다는 것을. 왕자병, 공주병. 요즘 애들은 이제 자기애성이 많대요. 요새 이제 그 범죄자들도 다 이런 게 많대요. 뭐 고유정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애성 성격, 뭐 고유정이라든지 정유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아, 고유정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데 정유정은 모르겠다. 그죠? 실근은 해의감, 회피성 인격 장애. 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만남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 상황을 회피해요. 의존성 성격 장애는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보호받으려는 행동. 그래서 그 남한테 굴종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애성과 의존성이 친구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그 황당한 일이 일어나겠죠. 예전에 대학생 사건이잖아요. 두 대학생이 자취를 했는데 어떤 대학생이 피 묻은 옷을 세탁소에 자꾸 맡기더라. 원인을 알아본 즉, 그 아주 부잣집 아들이 이해를 갖자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의존성, 강한 존재한테 좀 의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때리고 폭력까지 했는데도 안 떠나고 사는 거예요. 그죠? 보통 자기애성하고 의존성이 만날 가능성이 없죠. 항상 강한 존재한테 그 자기를 그 맡기려고 하죠. 그죠? 어. 강박성 성격은 뭐냐면은 이제 완벽주의, 세부사항 집착, 일과 생산성에만 몰두하고 인색하다. 항상 계획이 서 있고. 그래서 모범적인 사람들이 이런 성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완벽주의. 항상 뭔가 일을 했어도 덜한 것 같은 느낌.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남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죠? 성도착장애는 변태예요, 변태. 성도착장애. 변태 성욕장애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성행위 대상이나 방식에서 비정상. 이게 이제 필기시험 잘 나와요. 아까 성기능 장애하고 이 성톡적 격착 장애가 꼭 시험 문제 나와요. 그냥 시험 범위라서 그래요. 그래서 관음장애, 노출장애, 접촉마찰장애, 피약, 가악, 성애, 물푸름날, 의상전환. 관음은 남을 쳐다보는 거죠. 성행위나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쾌락을 느끼는 거죠. 노출은 자기 여선 성기를 보여주는 거죠. 바바리맨. 접촉마찰은 이성으로 신체를 부비는 거죠. 성적 피향은 이제 괴롭힘 당함으로써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가학은 괴롭힘으로써 이제 영화의 주제죠. 괴롭힘으로써 자기가 어떤 성적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아동성애는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물품음란장애는 이성의 물건을 그 집착해가지고 또 어떤 성적 홍보를 느끼는 거예요. 의상전환장애는 이성의 옷을 바꿔 입음으로써 남자가 여자가 남자 옷을 입음으로써 어떤 성적인 홍보를 느껴요. 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언젠가 그 첫 경험, 처음에 뭐 몰래 옆집 누나의 뭘 봤다든지 관음장애 같은 경우 그죠? 그 처음 경험이 굉장히 스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습관이 되면 그 병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1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지난번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3시간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어도 그냥 1시간 반 만에 그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마쳤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마치면 제가 부도덕하기 때문에 이거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진도를 조금 더 나가기로 했습니다. 좋죠? 조금 더 해요. 그죠? 3시간 해야지. 맞죠? 자, 지금까지 내용에서 뭔가 또 이해 안 되거나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제 조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질문 시간. 그래서 지금 뭐 무슨 말인
뭐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아, 이런 게 있구나. 개념 좀 잡히셨죠? 자, 대략 네. 이해된다. 1번. 대략 뭐 이런 게 있구나. 선생님도 시전하셨어요? 제가 너무 말도 빨리 하고 그랬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제 우리가 3시간 해야죠. 그죠? 지금 7시인데, 그, 8시? 그죠? 10시까지는. 그래서, 또 이제 아까 나눠준 거, 그, 진도를 조금 더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말 천천히 하겠네. 너무 빨리 나갔어. 지난번엔 이게 공유가 안 돼갖고 나왔다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아유.